오늘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일렉트론 덴시티입니다. 빨간색은 전자가 많이 존재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파란색 부분은 전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나타내고, 녹색은 평균적인 전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2 분자인 경우에는 전자 구름이 가운데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정 가운데 전자가 중첩되어 있어서 전자가 공유되고 있다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온 결합의 일종인 하이드로전 플로라이드인 경우에는 플로린 쪽에 전자가 뭉치고 하이드로전은 전자를 잃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전 플로라이드인 경우에는 파셜 플러스 차지를 띠는 수소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플로린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공유결합이 알려진 것은 아직 100년이 채 안 되고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할로겐 원소의 전자구름 분포들입니다. 앞서 봤던 하이드로전 플로라이드인 경우에는 전자구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에 Cl, Br, I가 되면서 파란색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구름을 좋아하는 정도가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다이드가 되면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를 화학자들은 뭐로 정의하냐면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로 정의를 하고 오늘 학습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표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한 값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되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딘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와 수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전체가 녹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알게 되면은 그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 결합이 아이오닉 본드인지 아니면 코발란 본드인지 아니면 중간에 폴라 코발란 본드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자들에게는 이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 내지는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켄의 방법이 있고 폴링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둬야 할 것은 멀리켄의 방법에서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리량이 필요한데 하나가 이온화 에너지, 다른 하나가 일렉트론 어피니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펄링의 스케일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델타 EAB, 델타 EAE, 델타 BB는 뭐냐면은 결합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B라는 분자의 결합 에너지를 델타 EAB고 A2 분자의 결합 에너지를 델타 EAA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폴링의 경우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멀리켄의 방법을 살펴볼 텐데 멀리켄의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배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바깥에서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중성 원자에 비해서 케타이온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이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빼앗기기를 싫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2차 이온화 에너지도 정의할 수 있는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잃은 케타이온에서 다시 전자를 빼서 이가 이온이 되는데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를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이온화 에너지를 주기율표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측정한 이온화 에너지 도표인데요. 그림에서 2주기 원소를 보면 리튬부터 플로린까지의 데이터가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플로린, 클로린, 브롬, 아이오딘, 전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반면에 주기율표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많아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에도 역시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2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이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베릴륨, 붕소, 나이트로젠, 옥시전 사이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오히려 붕소 이온화 에너지가 베릴륨보다 작고 옥시전의 이온화 에너지가 나이트로젠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5장에서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주기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전 현상이 두 군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순차적으로 전자를 빼어낼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원소는 소듐이고, 소듐은 11개의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전자를 빼어낼 때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상당히 낮지만 두 번째부터 세 번째, 9번째까지는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점프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증가하긴 하지만 만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번째하고 11번째 전자를 떼어낼 땐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전자와 11번째 전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9번째 전자, 첫 번째 전자,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는 껍질 구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현된 첫 번째 전자는 최외곽에 있는 껍질에 존재하고, 녹색으로 표현되는 8개의 전자는 그 안쪽에 있는 껍질에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2개의 전자는 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떨어지는 이온화 전자는 최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인력은 실제 핵전화 인력 G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소듐은 G가 11이지만 이 전자는 이 핵이 갖고 있는 전하 11을 그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껍질이 8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껍질이 있고 2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껍질이 있기 때문에 토탈 10개의 전자로 구성된 껍질이 핵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는 11보다는 훨씬 작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를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라고 부릅니다.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최외곽에 있는 전자는 가장 작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보다 안쪽에 있는 녹색 전자는 빨간색 전자의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보다는 크지만 이 가장 안쪽에 있는 파란색 전자보다는 작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껍질마다 들어있는 전자가 느끼는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전자를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최외곽에 있는 베일런스 일렉트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모든 전자들을 합쳐서 이제 코어 일렉트론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구분을 하게 되냐면은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가 바로 최외곽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고, 그보다 안쪽에 있는 코어 일렉트론은
주위에 원자가 다가오더라도 핵에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일렉트론을 구분하고 화학 반응은 주로 바깥쪽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의했던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입니다.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는 실제 핵이 갖고 있는 전하에서 어떤 양을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이 빼주는 양을 보통 우리가 쉴딩 컨스탄트로 부릅니다. 이게 왜 S라는 것이 생기게 되냐면은 밸런스 일렉트론의 입장에 봐서는 11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는 핵을 10개의 전자가 둘러싸고 있어서 얘가 실제 핵전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쉴딩 컨스탄트라고 부르고 이 쉴딩 컨스탄트는 그 전자가 어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요 쉴딩 콘스탄트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이 안에 주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녹색하고 파란색 전자가 없으면 이것이 그냥 G가 될 것이지만 그 안쪽에 녹색 전자하고 파란색 전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는 G가 아니고 U 핵전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 각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이펙티브 포텐셜은 G 대신에 G 이펙티브를 집어넣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G 이펙티브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이 G 이펙티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고 따라서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데 주요하게 다루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에도 최외곽 전자만 이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족 원소는 하나의 전자가 최외곽에 있고 2족 원소는 2개, 3족은 3개 뭐 이런 식으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배울 것은 일렉트론 어피니티입니다.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붙여줬을 때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온화 에너지는 바깥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준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로 정의한 반면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은 언아이온인데 언아이온은 일반적 보통의 경우에 중성 원자에 비해서 에너지가 낮은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큰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인가?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큰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자를 받아서 좀 더 안정한 형태를 이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한 가지 다른 점은 첫 번째 다른 점은 이온화 에너지는 양의 값을 받는 반면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바깥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좀 중요한데 이온화 에너지는 언제나 양수인 반면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음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트로전이 마이너스 7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아스테릭으로 표현된 것들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되지 않은 원소들입니다. 당연히 비활성 기체인 경우에는 전자를 붙여놓은 상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활성 기체뿐만이 아니고 2족 원소들도 거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원소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온 에너지와 같이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 경향성은 이온 에너지 경향성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온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어피니티에도 약간의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할로겐 원소족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여기 찍히고 브롬 좀 더 커져서 여기 찍히고 크롬 더 커져서 여기 찍히고 그럼 이런 경향성에 의하면은 플루린의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에 찍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찍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산소족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예외가 나타나느냐? 화학자들이 설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의 반지름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험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의 반지름, 브롬, 클로린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다가 플로린이 되면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반지름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 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작아지냐면은 여기 원자의 반지름이 작은 놈하고 큰 놈이 있으면 여기 전자들이 똑같은 수가 있다고 똑같은 수의 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전자 하나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이 넓이 있을 때는 하나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텐데 플로린처럼 반지름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전자가 밀집되어 있어서 전자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반발력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한 것에 비해서 반지름이 줄어든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온화 에너지와는 달리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예외가 있는데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일단 근데 심지어 음수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배웠기 때문에 멀리칸의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칸은 단지 이 두 값의 평균값이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타당한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온화 에너지나 일렉트론 어피니티나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큰 원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값의 단순 평균값으로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를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 정의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명쾌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모든 원소가 측정이 되지만 계속 강조했지만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렉트론 네가티비티가 정의가 안 되는 원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되는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는 멀리칸의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스케일은 아니고 다음에 얘기할 펄링이 제안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멀리칸의 정의에서는 뭐를 측정해야 되냐면은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측정해야 되는데 펄링이 제안한 방법은 결합 에너지입니다. 결합 에너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러면은 결합 에너지랑 도대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펄링이 발견한 사실은 이겁니다. 어떤 이핵이온자 분자 XY가 있는데 이 이핵이온자 분자의 결합 에너지하고 뭐를 비교했냐면은 X2, Y2의 결합 에너지의 평균값을 비교해 봤더니 언제나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핵이온자 분자의 결합 에너지가 X2하고 Y2의 결합 에너지보다 언제나 크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펄링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모든 분자는 이 XY라는 분자는 공유결합의 성질도 갖고 있지만 이온결합의 성질도 갖고 있다. 이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이온결합의 성질이 어둡다고 하게 되면은 이 XY의 결합 에너지는 X2와 Y2의 결합 에너지의 평균값이랑 같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같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성질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핵이온자 분자의 결합 에너지하고
동액 이온자 분자 결합 에너지 평균값의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은 이온 결합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온 결합이 그러면은 얼마나 강하냐는 뭐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이게 크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x가 됐다 그러면은 동액 이온자 분자라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는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로 설명이 된다. 따라서 이 이핵 이온자 분자의 결합 에너지하고 동핵 이온자 분자의 결합 에너지의 차이를 알면은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차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하고 F2의 결합 에너지는 각각 435, 158.7인데 HF의 결합 에너지는 569.7이다. 요거 두 개 평균해봐야 대략 한 300 정도 나오나요?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200 정도 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HF가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모든 분자는 아이오닉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다. 공유결합의 성질뿐만이 아니고 이온결합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값의 차이는 이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량적으로 얼마만큼 기인하느냐? 그거는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의 제곱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임의의 AB 분자가 있을 때 이 AB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두 항의 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오닉 텀은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고 공유 결합의 성질은 앞서 얘기했던 A2 분자와 B2 분자의 평균이긴 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하 평균이 아니고 산술 평균이 아니고 룩투시어진 기하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산술 평균을 해봤더니 잘 안 맞더라는 거죠. 근데 기하 평균을 해보니까 잘 맞기 때문에 이것을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유결합 에너지의 평균값을 기하 평균으로 정의했더니 데이터가 잘 맞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이 처음 폴링이 제안한 식이었습니다. 근데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이제 단위가 없는데요. 이때 폴링이 사용한 요 에너지의 단위가 뭐였었냐면은 일렉트론 볼트였습니다. 그때는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사람들의 결합 에너지의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 대신에 어떤 단위를 주로 쓰냐면은 이제 킬로줄 퍼 몰 단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1일렉트론 볼트는 96.48 킬로줄 퍼 몰이기 때문에 이 식을 약간 바꿔야 합니다.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앞에 96.48을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렉트론 볼트 단위에서 킬로줄 퍼 몰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결합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쓰면 되고요. 이 식을 사용하려면은 결합 에너지를 킬로줄 퍼 몰 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뒤로 가게 되면은 요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96.48로 이제 나눠주게 될 것이고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룩2를 씌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듯이 앞에 0.10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는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것들의 결합 에너지 가지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 3개의 결합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F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링의 경우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절대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폴링이 사용한 원소는 플로린이었습니다. 플로린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3.98로 하고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예에서는 수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HF의 결합 에너지, H2의 결합 에너지, F2의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2하고 F2의 기하 평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합 에너지 평균값이 259kJ/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폴링의 이론에 의하면은 공유결합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실제 HF의 결합 에너지는 259보다 훨씬 큰 565가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 이 차이가 아이오닉 캐릭터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고, 아이오닉 캐릭터는 뭐에 비례하느냐?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브 차이의 제곱에 비례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HF의 결합 에너지에서 공유 결합으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를 빼줍니다. 그것이 요값이 되고, 그것이 306kJ/몰이고, 그것이 이제 아이오닉 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압식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은 1.78이 됩니다. 플로린이 3.98이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1.78이기 때문에 수소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2.20이 된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한 것이 폴링의 스케일입니다. 근데 앞서 배웠던 멀리칸 방법하고 지금 배우는 폴링의 스케일이 있는데,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칸의 방법은 다 측정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측정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측정이 되는 것하고 폴링의 계산한 방법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폴링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